오늘은 상승장인데도 계좌가 무너지는 이유를 정확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메모리 실적에 기반한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나왔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국장이 강세였고요. TSMC의 대만 증시, 그리고 미장의 반도체 부문, 이렇게 메모리가 이끄는 반도체가 강세를 만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특히 코스피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사야 될까? 자, 상승장인데 계좌가 박살난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한 해결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지금 코스피와 미증시, 자산시장별로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은 5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코스피, 그리고 미국 증시의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평선과 증시의 관계를 보면 전략이 서로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5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많이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도가 높은 상태예요. 이렇게 국장은 이격도가 과다한 상태입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51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51선은 주가가 여기 만났을 때 방향성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4월달부터 현재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그 과정을 봤을 때 주가가 51선에 만나는 이런 자리, 올랐다 만나는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도 있겠죠. 이런 자리는 공격적인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정이 나오기 직전의 구간, 자, 이런 고점들은, 자,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은 공통점이 이 51선과의 이격,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 즉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방향성이 나가는 그 자리인 51선 부근에 주가가 도달했을 때 전략에 맞는, 시장 흐름에 맞는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50일 이평선에 사실 그렇게 큰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은 초반에 이 V자 반등 때였고, 그 이후 작년 10월 달부터 거의 50일선에 붙어 있죠. 51선에 이격이 거의 없이 완만하게 50일 이동평균선과 붙어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스권 횡보 구간이고요. 여기서 센스 있는 분들은 이미 간파하셨을 겁니다. 코스피와 미증시의 전략의 차이. 자, 국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격도가 과다합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이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 비중으로 투자 판단이 유리합니다. 공격적인 매수 시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런 구간, 이격도가 없이 이 51선에 주가가 붙어 있는 이런 시점이 좋은 매수 시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이 과다한 겁니다. 그럼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51선 이격이 과다하면 신규 진입은 축소하고 눌림을 대기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미증시는 좀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일단 51선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 이야기는, 자, 51선은 방향성이 나가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수렴 국면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 수렴에서 주가가 아래로 뺐다가 지금 다시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수렴 구간에서는 주가가 나가는 그 방향 그대로 그냥 심플하게 보는 것이다. 수렴을 하단 이탈하면 하락으로 보는 것이고요. 상승으로 전환하면 상승으로 보는 것이다. 이탈하면 다시 하락을 보는 것이다. 다만 이게 어느 자리를 넘었을 때 진짜 상승 추세 가능성이 생기느냐, 가능성이 확 올라가느냐, 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국면에 있는 증시는 추세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하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추세 없이 비추세 구간으로 횡보하는 이 구간과 주가가 나가는 구간 또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이 추세를 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격적인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진행한다면 이런 박스권 내에서 매수 매도, 박스권 매도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비추세 구간의 특성이고요. 전략이자 반대로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가 나가는 그 과정, 코스피로 치자면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런 구간에서 추세가 발생합니다. 또는 이 수렴 돌파 구간에서 추세가 발생, 수렴 돌파 국면에서 추세가 발생. 이렇게 추세를 판단해서 추세가 나왔을 때 투자 판단이 들어가는 거란 거예요. 코스피와 같이 명확하게 굉장히 만나고 올라가고 이런 추세가 지금은 미증시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횡보의 국면이었다. 여기서는 그 방향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위나 아래 큰 추세가 한번 발생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가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확인 매매가 안전하다. 이런 자리는. 그러면 아까 지금 사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어느 정도 스스로 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승장에서 우리 계좌를 무너뜨리는 진짜 범인 세 가지,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책까지. 먼저 첫 번째는 비중 확대입니다. 수익이 날수록 더 크게 베팅하는 습관, 고점 매수가 되는 건데요.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위에서 점차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는 이 습관, 결국 이 종점에 가면 갈수록 비중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으로도 계좌에 큰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레버리지까지 껴있죠. 상승장에서는 운 좋게 꾸준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이즈가 매우 커져 있는 상태에 나타나는 그 조정,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날수록 더 크게 베팅하는 습관이 있죠. 1000만원 투자해서 500 벌면 1500 투자합니다. 또 벌면 다음엔 3000 투자하죠. 그 다음 5000. 그러다 한번 폭락 맞고 다시 500만원 남고,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 그래서 비중이 커져 있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2%만 빠지더라도 내 계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가 체감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고점에 물렸더라도 좀 많이 손실이 나더라도 상승장이니까 다시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회복은 되죠. 하지만 문제는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맞는 조정. 대부분 레버리지가 껴서 본주가 20% 빠지면 실제 내 계좌는 40%, 60% 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수 또는 본주가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은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비중이 커진 상태 또는 레버리지 과도한 상태에서 맞는 조정은 내 계좌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다. 아까 전략으로 돌아가서 이 51선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위에서 하게 되는 추격 매수는 손익비가 급격히 나빠져요. 손익비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매수했을 때 이 자리에서 기대 손실 그리고 기대 수익,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기대 손실이 더 큰 자리를 말합니다. 손절 구간이 밑에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즉 너무 높은 자리여서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는, 즉 기대 수익이 낮은, 그리고 손절 자리는 너무 낮아서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하더라도 어디서 튈지 어디서 반등할지 모르는 애매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면 손익비가 낮고요, 리스크가 커진다. 이미 위로 멀리 떠 있는 자리에서 과다한 비중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 기준이 되는 자리, 이평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21선, 51선 이런 게 되겠죠. 또는 지지 저항 관점으로 캔들 패턴이 좀 만들어지면 그 패턴을 바탕으로 자리를 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손절 구간이 너무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흔들려도 손실이 커지고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멘탈이 털린다. 손절 못하니까 결국 감정매매로 가게 되고, 그 감정매매가 비중을 더 키우게 되는 애매한 자리에서 물타다가 추세가 꺾였을 때 완전히 계좌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번째 범위는 뭘까? 지난 코로나 상승장에서 2차전지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동에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자, 두 번째 범위는 바로 추격 매수인데요. 자, 이 추격 매수는 내가 방향을 잘 맞추더라도 손익비가 깨집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보통 양봉에서 추격 매수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 이런 자리들, 가팔라지는 상승 추세가 굉장히 빠르고 속도가 강한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면 손익비가 깨집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샀다면 손절을 어디서 하실 건가요? 이 차트만 보고 손절점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미리 그려놓은, 이미 추세가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맥점을 제가 그어봤는데, 이미 차트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자,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손절 잡고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맥점과 매수 자리에 거리가 가깝다. 비교적 고점이지만 기준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맥점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이런 자리에서 애매하게 샀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꺾이면 여기서 팔 건가요? 이 손실폭이 너무 크죠. 위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데 아래 손실폭이 너무 크다. 손익비가 이미 깨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횡보권, 그러면 여기를 맥점권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손절선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샀더라도 어쨌든 손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 샀지만 기준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맥점 잡고 손절선 잡고 깨지면 그냥 팔 거야. 가차없이 손절할 거야. 기준 정하면 사도 돼요. 자, 근데 이런 자리, 손절선과 거리가 멀죠. 여기서 이렇게 갈 거를 기대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빠졌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 거리가 멀다. 이런 손절선 근처에 붙어서 사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익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이 50일 이평선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멀면 멀수록 기준점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손익비가 낮아진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더라도 손익비가 깨지는 매매가 바로 추격 매수 방식이고요. 특히 과열권에서는
기대 수익보다 기대 손실이 더 커진다. 그래서 감정 중심이 되면서 조정 시 멘탈과 계좌가 동시에 붕괴되는, 그리고 방향을 맞추더라도 수익이 작거나 틀렸을 때는 손실이 크다, 손익비가 낮다. 그래서 고점 투자일수록, 위에서 하는 투자일수록 맥점과 손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가 맥점이고 내가 샀는데 좀 많이 올랐는데 양봉에 샀는데 어디서 끊어내야 될지 기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손실이 확정된 매매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점이나 손절에 대한 기준점이 내가 있는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이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상승장에서 내 계좌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손절 기준이 없다. 감정매매. 주가는 보통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상승이 나가고 그 다음엔 하락이 오죠. 보통 주가가 상승이 나가면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 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상승이 나가면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나가면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 오나요? 아니에요. 이 상승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조정은 여기에 대한 이런 얕은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갔던 모든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온다. 그 이야기인 즉슨 한번 내 종목에 매도 버튼을 한 번은 누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하지만 최고점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던가, 이런 오른쪽 어깨에서 분할 매도 하던가, 또는 아예 맥점 이탈할 때 팔던가. 기준이 없으면 분할 매도가 답이고요. 내가 높은 신뢰도로 고점을 잡을 수 있다면 일시 매도하면 최고죠. 하지만 방법을 떠나서 어쨌든 한번 끊어야 되는 순간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올해죠. 제가 이 사파 조정, AI 버블 랠리에 사파 조정이 올해 한번 나올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손절 기준이 없는 분들은 자,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굉장히 큰 손실과 시간적인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네, 조정 왔는데 또 올라가네, 자,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과정에서의 조정보다 더 큰 조정, 더 큰 규모의 조정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승장 관성 때문에 손절 없이 계속 그냥 비중을 높은 자리에서 추격하면서 비중을 실어왔던 그런 투자자들은 그냥 한 방에 계좌가 상승장임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 닷컴 버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특히 마지막 파동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포카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사치를 하고 유흥에 찌들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주식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이 하락장 이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무너졌습니다. 파산했죠. 자신 기준, 그리고 손절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끊어야 되는 시점은 있지만 이게 언제인지 모르고 결국 그 관성, 상승장 관성,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이런 관성으로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주식은 파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마인드로 가다가 결국 하락해도 손절하지 못하고 크게 맞는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물려도 오르겠지, 이겁니다. 올해 물론 이 조정이 와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매우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계좌가 상당히 많이 망가질 것이고요. 특히 레버리지, 테마주 위주로 공격적 투자하신 분들은 이 조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극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의 경험을 내가 좋게만 볼 필요가 없다. 상승장일수록 손절이 늦어지게 되고요. 이는 청산으로 결국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손절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동안의 관성 때문에 손절을 못하니까 물타기가 나오죠. 내 계좌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그 행동이 바로 물타기예요. 물을 타면 일단 계좌의 마이너스 퍼센티지가 줄어드니까, 조금만 올라도 회복이 된다고 믿으니까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 하니까 비중이 점점 커지죠. 자, 계좌는 이런 하락을 맞고 있는데 계속 비중을 태우다가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런 조정이 결국 청산, 반대 매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상승장에서 계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 조정이나 하락 때문이 아닙니다. 수익이 날수록 비중이 커지고 과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고 손절 기준이 없어서 조정이 청산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조정이 나와도 살아남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해결책을 드릴게요. 과열 구간이라면 먼저 상승장의 손실의 범인, 그건 조정이 아닌 비중 확대와 추격 매수에 있다. 여기서 정답은 예측이 아니라 자금 관리 규칙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측을 잘하고 그 다음 장세를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 관리의 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과열 구간이라면
신규 진입을 일단 보수적으로 이것만 잘해도 크게 망가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격이라면 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아예 안 하거나 사더라도 망하지 않을 사이즈로 사라는 겁니다. 꼭 사야겠다면 과열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 50일 이평선 이격 과다된 구간,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 하더라도 이걸로 재미 볼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눌림 시에만 추가 매수, 예를 들어서 21선이나 51선 같은 이런 자리로 되돌림이 나왔거나 이 자리에서 되돌림 이후에 반등이 확인되면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이런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 떨어질 때가 아니라 반등 확인이 되었을 때,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 같은 가격이라도 반등 확인이 일어난 자리, 이런 자리가 확실하겠죠. 이때 추가 매수가 좋다. 눌림 시.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이 커질수록 비중을 줄이는 나만의 룰을 픽스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수익이 날수록 확신이 커지죠. 동시에 비중도 커진다. 이게 상승장에서 우리 계좌를 무너뜨리는 범인들이었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51선에서 많이 이격됐는데 주가 계속 갔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매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 위주에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사는 사람과 그냥 아무 자리에서 맥락 없이 기준 없이 그냥 이런 자리, 이격도가 큰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계속 사는 사람과 결국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수익이 나면 더 태우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조금 덜어내서 기준을 지키는 구조로 바꿔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개인별로 수익 실현 기준점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일부를 덜어낸다던가, 또는 수익률을 정해서 목표 수익률 30%가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이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해당 자리에 도달했을 때 일부 덜어낼 수 있는, 결국 쌀 때 사는 것 그리고 비쌀 때 파는 것, 이게 반복이 되어야만 수익이 누적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상승장이 반복되더라도 이 출렁이는 이 과정에서 결국 계산은 무하양할 수밖에 없다. 이건 나스닥 100 미증시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이 나스닥의 형태와 이 코스피의 형태, 코스피가 지금 더 강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형태 모두 다르다. 전략이 지금 서로 다 갈리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럼에도 올해 각 자산별로 올해 2026년 올해 중에 이 지수의 사파 조정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상승장을 즐기되 그 사파 조정을 대비하는 사람이 그 다음 상승에서 큰 수익의 복리를 이뤄낼 수가 있겠죠. 5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만 보더라도 코스피와 미증시의 전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또는 미증시와 비트코인의 전략도 다르죠. 기준이 없으면 상승 장임에도 다 털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준점을 가져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랄게요. 그 기준에 의거한 투자가 반복됐을 때 우리 계좌는 이렇게 우상향이 가능할 겁니다.